현재 금융시장 관련해서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국 시장이 다소 갖고 있다. 국채 시장 유동성이 역사적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다. 제가 지금까지 연준의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연준의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선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아까 미국은 변동금리가 낮다고 말했고 국가부채가 작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뭐 한간에서 나왔던 것처럼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뭐 우방을 생각해서 그런다.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 동안 연준을 봐왔지만 우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미국은 미국만 생각하죠. 사실은 연준은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 것보다 달러의 수호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다 보니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연준위원들은 사실은 버무려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 최종은 달러에 대한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달러 강세가 기본적으로 연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찌됐든 그래서 우방을 생각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 조절은 분명하게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영국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긴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할 만큼 아까 변동금리나 부채의 문제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최근에 불협화음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 나머지 나라들처럼 그런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아닌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역사상 최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미국 내부에서도요. 네, 그거를 제 얘기가 아닌 걸 이제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옐런 장관,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지난달 24일 날 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라는 데서 연차 총회 연설을 했어요.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 그 금융시장 관련해서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국 시장이 다소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이렇게 얘기만 잠시만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행동을 했냐면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PD라고 부르는데 프라이머리 딜러의 약자예요. 프라이머리 딜러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네 국채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프라이머리 딜러는 증권사로 말하면 대형사들입니다. 삼성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대들이 와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참여해서 입찰에 들어가서 나는 1,000억 살게. 나는 500억 살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PD예요. 옐런 장관이 미국의 주요 PD들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만약에 거래가 작은 국채에 대해서 우리가 유동성 관련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느냐. 그거를 설문으로 하고 내용을 보고서를 달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2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30년물이 있는데 다 모두 골고루 거래되지 않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표물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7년물 뭐 이런 것들은 거래가 적어요. 거래가 적을 경우 만약에 시장의 유동성이 뚝 떨어져 버리면 이 거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폭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주식을 해보면은 거래가 거의 없는 소형주를 거래할 때 하루에 10주밖에 거래 안 되면 이 10주를 사려면 내가 아주 높여 사야 돼요. 그러면 상한가로 떠버리거든요, 그냥. 혹은 뭐 반대로 팔 때 생각해 볼까요? 10주밖에 거래 안 되는데 나 50주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놔봤자 하한가로 내놔도 10주만 팔리잖아요. 며칠째 계속 하한가를 내놔야 돼요. 그래야 50주가 청산되잖아요. 주식 똑같아요, 채권도. 거래량이 적은 7년물이 만약에 거래가 끊겨버리면 살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영향을 주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옐런이 뭘 물어봤느냐? 그 PD들에게 거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재무부가 유동성을 좀 확보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게 바이백입니다. 예, 재무부가 시행하는 바이백. 네. 그 의견을 물어봤죠. 그런데 지금 옐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중앙은행장이었던 사람. 너무나 이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채시장에는 다소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11월 4일날 발간된 페드 연준에서 나온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은 국채시장 유동성이 역사적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언급돼 있고 금융사와 기관 26개 주요 금융사 기관에게 설문응답을 조사를 했더니 시장 유동성 고갈과 변동성 상승에 대한 위험이 걱정스럽다가 전체 걱정의 3위였었어요. 주요 기관 투자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일 큰 걱정.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위. 이 시장 유동성 고갈과 변동성은 그 전달까지는 있지도 않았던 항목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12개월에서 18개월의 잠재 리스크로 매우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설문응답자 56%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연준의 그 패드의 언급 중에 금융안정보고서에 마진콜이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현재 국채 시장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가진 유동성 위기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연준이 그걸 겁낼 정도가 되었냐 하면은 미국 국채 시장이 그 역사상 최저의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연준의 말만 그 패드의 보고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은 QT 중이다. 양적 축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연준은 역사상 미국의 국채를 비중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연준이에요. 보통 미국 국채 전체 물량에 연준 자체가 보유한 물량은 10%대였었어요. 제일 높았을 때가 15%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었냐? 25%까지 갖고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연준이 사줘서 부양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국채의 가장 큰 보유자가 연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중국이죠. 중국이지만 연준은 사실상은 1위 보유자입니다. 이런 적은 없죠.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파는 물건인데 내가 다 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QT는 뭐예요? 이걸 사는 기간이 아니라 파는 기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달 950억씩 채권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동성이 연준이 내다 파니까 25%만 들고 있는 연준이 내다 팔 때 유동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네. 첫 번째 QT 기간이다.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기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국채의 영원한 보유자들. 우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도와주면서 조건부로 가지고 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네가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국채를 사줘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이 1위.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몇 년째 팔았거든요. 지금은 2위지만 거의 1위인 게 일본.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강력한 우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페트로머니를 만들어준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뒤를 봐주는 대신 국채를 사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국채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국채의 영원한 매수자고 가장 강력한 든든한 우방이었었죠. 얘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몇 년째 팔고 있겠죠. 일본 지금 아까 145엔, 150엔에서 방어를 들어갈 때 미국 국채를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러 관련된 방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입했을 때는 엄청난 양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떨까요? 제가 무너질 거라 그랬죠. 또 팔아야 되는 거죠. 엄청난 양을 팔아야 될 겁니다. 팔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에는 돈이 나오면 계속 국채를 사줬어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뭘 살까요? 네옴시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살 길을 찾은 거죠. 오히려 이제 계속 팝니다. 이 대규모 매입자들이 사실 그래프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위에 최상위 3개가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짜잘한 것들이 사고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양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매수자가 매도자로 돌아섰다. 이런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매도로 돌변한 거죠. 세 번째 강달러. 강달러는 지금 만약에 짜잘한 데라도 미국 국채 사고 싶으면 달러로 바꿔야 되죠. 환율이 어떨까요? 매우 불안하죠. 매우 불리하죠. 한국도 지금 1,400 몇십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만큼의 환율만큼의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달러는 달러 유동성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SLR이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중은행, 영향이 좀 큰데 시중은행들이, 미국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갖고 있을 때 예전에는 네가 국채를 갖고 있어도 니네 안정성 비율에다 다 포함시켜줬어요. 은행이 가지는 안정성 비율을 지키는 게 있어요. BIS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자산을 일정량 갖고 있어서 그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놓은 안정성 비율에 국채를 포함시켜줬었어요. 전에는. 그걸 뺀 거예요? 지금 없애버린 거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그 부분들을 이제 국채는 미련 없이 팔아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지금 국채를 최고로 적게 들고 있겠죠. 예. 그럼 이거 미국이 그거 바꾸면 되지 않냐? 못 바꿔요. 왜냐면 지금 연준의 그런 QT로부터 흐르는 그런 축소 정책이거든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미국의 국채 유동성 시장은 메말라 있는 거잖아요. 패드가 보고서에서 말할 정도. 그럼 이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래 없는 어떤 7년물 같은 것에서 터졌을 경우 쫙 확산되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오는데 지금 한국도 잘 보시면 미국도 막을 수는 있겠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될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마지막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커다란 혼란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론을 언급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도 조절론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거면서 굉장히 그 생색을 내고 우방을 위해서 하는 듯하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은 그거 피봇 아니야? 이런 강경한 말투로 말을 했을 뿐 제가 보기엔 지금 몇 가지 여기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준 위원들 그 연준의 19명 이런 총재들 뭐 이런 총재들이나 위원들이 이사들이 지금까지는 늘 한 목소리를 내왔어요. 지나간 1년 동안.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점점점 더 강한 긴축 그 다음에 제약적인 금리를 더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한 목소리로 나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그 다음에 옐런의 국채시장 위험론이 나오는 이런 비슷한 시기에 3명의 다른 소리를 내는 연준 위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리 데일리라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게 긴축하는 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고 연준 중에서 가장 비둘기로 보인 사람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여자분인데 레이얼 브레이너드라는 이 사람이 또 분명하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타 몇몇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3명 이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강도의 이런 속도의 긴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연준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연준의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선회하는 거예요. 의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방향 전환을 의미해요. 거의.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한 목소리. 이건 같은 일이 제가 지금 이걸 막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2015년도에 옐런이 들어오고 바로 직후입니다. 강한 긴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지금 긴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실제로 연준의 긴축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이 뭐 버냉키 그다음에 옐런 그다음에 파월 이런 사람들과 다 연결돼 있는 그때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2015년도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라 실제로는 저희로서는 의미 있게 보는 사람인데 요런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연준 내에 어떤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융시장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중앙은행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영국이든 일본이든 막 이렇게 터진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사들의 발언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움직인 거고 사실은 닉 티밀하우스라고 말하는 백악관과 연준을 대변하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딱 말했다가 나중에 뒤집긴 했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동요를 해버렸으니까 갑자기 피봇에 너무 반응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비슷한 시점들을 다 보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보이스 시그널들이 방향 선회를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그렇게 없다는 보시는 거죠. 거예요. 예, 그렇죠. 와. 다만 왜 그럼 제롬 파월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지금 두드러지게 시장에서는 그게 다 나타나지는 않느냐라고 하면 옐런의 그런 말과 함께요. 미국 국채는 공포지수가 따로 있어요. 지금 주시장의 공포지수는 빅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국채 공포지수로 불리는 거는 뭐냐면 IC라고 말하는 그런 인덱스 중에 BOFAML이라고 이 채권의 빅스가 채권의 위험지수는 모브지수라고 해요. 다 MOV라는 그 무브지수 중에 하나인데 IC, BOFAML 요 국채 공포지수가 미국 국채 공포지수가 코로나 때 200이었거든요. 요번에 160대까지 올라간 거죠.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잘 취급하지 않는 국채 시장에 미국 국채 시장의 불협화음들은 사실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자체도 돌아설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 네. 이거는 비록 속도 조절이겠지만 멈추거나 하락, 금리 인하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에 의한 하락장에서는 이런 장에서는 속도 조절만으로도 시장이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당연히 멈췄다고 하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또 그 속도 조절론을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증시가 또 올라가 버리면은 또 그게 소비 심리를 또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대놓고는 못하고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단하게 어떤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장엔 다양한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내는 소리는 시장의 여러 보이스들이 그거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중간 선거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중국에 관련된 어떤 남다른 해석 이렇게만 볼 수 없다. 이 모든 거의 이면 안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월가에서는 상당한 비중의 사람들이 주요하지는 않죠. 좀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쪽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실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